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형 사면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증원을 얼마나 늘릴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500명 이상 증원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료계는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이틀째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쳐 50여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8개의 카운티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500명 이상 증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협 등 의사단체들 반발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첫 소식 윤재민 기자입니다.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증원 규모를 의결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들며 이대로라면 2035년엔 의사 1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 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연평균 1,500명을 늘려야 하는데 의사 면허 취득에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증원이 불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81.7%가 의대 정원에 반대했다고 밝혔고 대한전공의협회는 증원을 감행할 경우 88.2%가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유력한데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이 생계형 사면에 방점을 찍을 계획입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 바로 응징을 들어가야 돼. 어? 거기서 무슨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되면서 특별 사면이 유력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돼 설 특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사면 키워드를 민생 회복으로 잡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정치인은 한 자릿수로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종 설 특별 사면 명단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세 조정과 회계 부정 등의 불법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안 된다며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합니다.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임하시는 심경 어떠십니까?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을 통한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 선고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을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법원이 이재용 회장 혐의에 대해서 이제 모두 19개인가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검찰에 기소한 이유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통해서 네.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좀 낮추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 승계를 용이하게 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소위 내부에서 만들었던 생성했던 문건이 프로젝트 G 문건 또 M사 합병 추진 이 관련 문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부당하게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검찰 시각이었는데 예. 법원에서는 이게 오로지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전제부터 잘못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주에게 불이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도 않았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목적으로 지금 이런 모든 것을 해왔지만 예.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가 됐던 문건 그것도 그냥 단순 검토 수준의 보고서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비밀 문건 부정한 문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의 기소 전제부터 재판부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재판부에서는 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삼성 측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맞아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예. 일단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일단 이재용 회장은 아직까지는 뭐 언론 측에 예. 뭐 이거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백수민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제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결과론적 시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 이제 기소할 때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예. 2020년 9월 1일 날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기소하기 한 3개월 전, 그러니까 6월 2일 날 삼성 측에서 이재용 회장 측에서 이 기소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기소가 타당한 점을 심의해달라고 해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부회장급이죠. 여기를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 영장이 기각됐을 때 삼성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영장 기각이야말로 이 사건 기소가 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검찰은 기소를 강행을 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수사 심의위는 당시 이제 6월 26일 날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다소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만약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한다면 네. 새로운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용 회장이 받았던 혐의가 19개나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중에서 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뭐 업무상 배임 이런 혐의들이 대표적으로 꼽혔었는데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재판부가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증거가 아예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다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도 판결의 사실 인정이라든지 법리 판단을 검토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항소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소 여부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1심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재용 회장의 행보 또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사실 궁금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1심 결과이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뭐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건 전부 무죄를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검찰의 지금 이 대응이 원래 바로 항소거든요. 이런 경우에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겠죠. 항소 여부 검토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예. 근데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재용 회장이 이 사법 리스크를 털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사실 취임사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신경영이나 새로운 사업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단 말이죠. 네. 작년 삼성 영업이익이 6조 대입니다. 이거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조 밑으로 내려간 게 처음이니까 네네. 그만큼 지금 삼성 자체도 내부적으로 좀 위기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재용 회장 일단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비전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많고 또 신사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삼성 이야기 해봤고요. 예. 이번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택시 18대가 진입하려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이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어요. 해당 택시들은 일단은 호출을 받고 왔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새벽, 그러니까 새벽 2시 반 정도였는데요. 택시 앱이라고 하죠. 요새들 네. 많이 예, 맞아요. 쓰시는 네. 그 택시 앱을 통해서 호출된 한 택시가 대통령 관저 검문소 앞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당연히 직원이 막아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랬더니 이제 택시 운전사 이야기는 인근 건물로 와달라는 호출을 받고 그 어플 내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경로대로 운전해서 왔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대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예. 2시 반부터 4시 18분까지 뭐 5분에서 10분마다 이 해당 똑같은 택시 앱으로 호출된 택시가 17대가 추가로 왔다는 것이니까 예. 총 18대나 대통령 관저 앞으로 택시가 호출돼서 온 겁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검문소 통과를 시도했던 택시가 18대였고 네. 그 모두 다 같은 택시 앱의 회원의 호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화번호를 이제 추적해 봤을 텐데요. 이 해당 휴대번호가 결번이었다는 겁니다. 어허. 일단 이 앱은 해외 휴대전화로도 가입하여 이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화면에 나왔습니다. 5분, 10분 간격으로 18대가 쫙 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면 호출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찾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찾지 못하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 예. 저희가 이제 택시를 호출해서 택시기사한테 전화를 할 때 전화번호 누르면 이상한 번호로 전화 갑니다. 그렇죠. 그게 안심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원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없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택시기사나 앱상에선 그럴지 몰라도 로데이터로 들어가면 당연히 호출한 전화번호가 보이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러니까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택시업체 관계자는 뭐 호출 내역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그 어플리케이션 회사 등의 협조를 받아서 예.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사실 이런 사안은 반드시 검거를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호출자를 찾는다고 하면 그러면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택시 운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가지고 일단은 수사를 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업무방해 혐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대통령 관저에 침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예. 뭐 혐의점이 당연히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결국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통합형 대연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4년 전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던 위성정당 꼼수를 사실상 되풀이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비례선거 방식 결정에 대한 정권을 넘겨받은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도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범야권이 연대하는 비례정당,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뜻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표는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병립형 회기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불가피했던 겁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의 비례정당이 이름을 올리며 선거 역사상 가장 긴 48.1cm의 투표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는 창당 준비위까지 50개에 달하는데 4년 전만큼 긴 투표용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자, 이미 5달 전부터 이 병립형 회기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의 선택으로 선거제가 결정되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제3지대 신당들의 반응은 좀 더 복잡합니다. 비례의원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 데 대해선 환영을 하면서도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질 걸 우려했습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이 최종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지역구 획정을 당리당략에 맞게 이리저리 쪼개는 게리맨더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의원 석수를 나눠 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은 또 어려운 산식으로 꼬아놓은 연동형을 다시 선택한 건 제2의 윤미향, 김의겸, 최광욱 의원의 국회 입성을 불러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조국당, 송영길당, 용해인당,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할 떴다방이 차려지길 기다리는 것입니까?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은 군소정당의 비례 입성이 유리한 준연동형 유지에 최악은 피했다,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당 중심의 비례정당이 생겨날 경우 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은 꼼수라고 견제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의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에선 비난이 쏟아졌지만요. 유불리를 두고 셈법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선거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정치 상황이 생기더라도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비례대표 강화, 결선 투표 도입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 지난 그 대선 때 선거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병립형 회기를 치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준연동 비례제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글쎄요, 먼저 이유는 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중간에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문 전 대통령이 우호적인 제3지대와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준연동형의 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뭐 그래서 그 이유를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완전히 반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160명이 조금 넘는데 한 80명 정도가 준연동형 유지 이러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예. 본인은 이제 전당원 투표제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대표한테 모든 걸 일임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제3지대와 네. 함께 하자 이렇게 되니까 준연동형으로 다시 옮긴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돌고 한 바퀴 더 돌아서 결국 준연동형이 된 것 아니냐. 예.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문들의 주문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친문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했다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병리평에 훨씬 가까웠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받아들인 얘기는 친문의 어떤 정치적 지분 뭐 이런 걸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친문을 좀 의식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위성정당 금지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치인의 언어, 정치인의 약속은 꼭 지켜진다는 신뢰가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정치의 행태는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지난 총선에 꼼수, 위성정당 이거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이 비판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만 나온 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도 이러면 안 된다. 예.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이자 훼손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네. 이런 일관성과 가치, 철학을 전부 다 무시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예. 현실적인 고뇌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요구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정치 지도자고 그런 희생 속에서 국민이 다시 부활시켜 줄 때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는 정치의 역사를 봐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네. 비판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청자들은 지난번 그 총선 때처럼 이제 길게 나오고 투표용지 나오고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대표는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통합형 미래정당, 준위성정당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그냥 꼼수 정당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통합형 비례정당 뭐 이런 것들은 다 보통 명사예요, 그냥. 네, 네. 그렇죠? 그런 걸 만들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저 비례정당 이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국민의힘 스스로는 위성정당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고. 예. 그러면 지난 4년 전에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고유명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위장을 하더라도 통합형 비례니 뭐 무슨 준위성정당이니 이렇게 아무리 위장을 하더라도 예. 결국 국민들은 그래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또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의 차이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이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또 더불어 뭐 시민당은 이제 같은 명칭이니까 안 되고 더불어 무슨 당 뭐 이래서 일반 유권자들이 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형제간이구나 하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어요? 예. 그런 점을 봐서는 뭐 지금 각종의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 것 이거는 어찌 보면 정직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편집장님께 그걸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친문의 요청이 있었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준연동형으로 갔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친문의 그 주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대선까지 예상을 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예상이 되지만 당장 친문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 세력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죠. 친문이 친명보다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표면화되고 구심점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당장 무력화시키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힘이 조금 약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위성정당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드는 그런 위성정당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난립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 그 위성 정당을 만들고 그 양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요. 네. 그 강성 지지층이 이게 막 분산이 되면서 이런 부실 검증 후보들을 국회의원으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더불어시민당과 네. 열린민주당 그리고 다른 그 각종 정당들을 봐도 아무래도 비례 후보는 선거에 나와서 그 마이크를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 대한 검증도 그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그럼 뭐만 있느냐? 국민들 중에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결집된 것이 지지로 이어지는 이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치 발전에 도움은 될 수 없고 당연히 그리고 거대 정당에 편승하는 그리고 예. 기생하는 정치, 기생의 정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선택으로 선거제가 결정되는 것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위성정당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거는 글쎄 속의 계산은 어떻다고 이해를 할겠어요? 아니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플랜 A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갈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예.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플랜 A고 그런데 혹시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뭐 불체포특권 포기 이런 데에서도 여러 번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유턴하거나 뭐 90도 회전하거나 이럴지 모르니까 그에 따른 플랜 B와 플랜 C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위성정당 만드는 게 국민의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5년 전부터 사실은 위성정당을 예. 만들어야 되는 준연동형보다는 병립형을 네. 계속해서 지지해왔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유권자들이 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3지대에 미치는 영향도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제3지대 셈법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생기면 제3지대 신당 의석 확보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통합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연동형으로 가면 소수 정당에게는 유리한 겁니다. 근데 위성 정당을 만든다면 네. 그거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병립형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연동형으로 간다는 게 위성 정당을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은 약간 유리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약간 아주. 네. 예?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제3지대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은 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리한 포인트는 또 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성정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거대 정당을 탈당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또 그런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뭐 총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경동시장을 찾아서 민심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서민분들 이 경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노력을 저희가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고 한데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글쎄 이제 수도권 민심 공략에 쭉 나서는 모양새인데 전체 분위기는 글쎄 동원됐다는 것보다는 좀 대중들의 반응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렇죠. 뭐 꼭 그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니더라도 사실은 전직 장관이나 현직 장관들이 어느 지역에 가잖아요. 예. 그리고 가는 게 다 예고가 돼 있는 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긴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개인적 인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 온대. 그럼 한번 가서 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지역에 당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엮여서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면들 저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저런 것들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현재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네. 그게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다 신경 써야 될 것은 저런 거보다는 이 집단이 움직일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용산과의 뭐 차별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지금 저런 형태는 마치 무슨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뭐 본인 지역구 출마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거 못지않게 지금 어느 한 곳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자, 이 유권자 집단을 큰 집단을 어느 쪽으로 유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한 위원장의 개인의 인기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장을 갈 때마다. 그런데 이제 한 위원장 김포시를 방문해서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은 김포는 서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서울 편령 꺼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뭐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물론 민주당 여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지키지 못할 공약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주변의 도시에 사는 어떤 주민들이라면 아무래도 서울 편입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에 영향을 줘서 이게 만약에 충분한 의석 확보로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이 편입이라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냐 나쁜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토론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경률 비대위원 돌연 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배경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용산의 그런 요구에 순응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잘못된 해석이고요. 혹시 만류를 하셨나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뜻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용산의 이제 불출마 압박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게 뭐 모습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명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백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사과 또는 뭐 입장 설명 뭐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윤한 갈등이라는 것이 표출이 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서 그러면 그 해법은 뭐냐? 현재 뭐 오늘이죠? 내일이죠? 뭐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아마 방송이 될 텐데. 자, 그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그게 새로운 또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설명이 이제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순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론이 출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용산에서 어떤 식으로든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아마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저는 제시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그거의 일환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현장 기자분들도 좀 취재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경률 비대위원도 자신의 불출마 결정엔 외압은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불출마로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주도권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외압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외압이 없는데 왜 처음에 결정하고 다른 결정을 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견상으로 보면 일단은 어떠한 외압에 따른 반응이다 이렇게 보여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용산에 대한 순응이고 용산의 그늘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은 이것이 그러면 새로운 전략을 위한 포석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대위원을 유지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7일 대통령 대담 방송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또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얘기라면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 방송에서 우리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 사촌 논란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사촌으로 보기보다는 전략적 공천이네 이렇게 총선 전략이네 이렇게 보여진 게 더 컸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양보한다면 예. 앞으로 용산의 요구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선 공천 주도권이라는 부분도 어떤 그 운신의 폭을 예. 넓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대구에서 회고록 출간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치는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보답 차원의 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국가와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 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보답은 아마 국가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정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글쎄 저는 그것도 지금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을 계속해서 지금 20년 이상 모시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 지금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달서갑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정도는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게 박 전 대통령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국가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유영하 변호사 달서갑 출마 네. 언급해 주셨는데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지도 면에서도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지층도 탄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유영하 변호사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랜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세월을 겪어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동정론이 있다면 네네. 뭐 당연히 영향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부터 수업을 마친 뒤에도 아이들을 저녁까지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이 됩니다. 네, 학부모 돌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반기는 학부모는 많은데 비해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돌봐주는 방과후 수업과 돌봄 교실은 언제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첫째, 둘째 때는 돌봄 교실에 탈락해서 뺑뺑이를 돌리고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눈물로 아이들을 양육했었습니다. 정부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학부모들께서 마음껏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은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페어런스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 1학기부터 늘봄 학교를 2,700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시행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밤 8시까지 봐주는데 6시가 넘어가면 저녁 식사도 무료로 줍니다. 2학기에는 전국 모든 학교로 내년엔 2학년생 모두가 이용하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돌봄 교실에 탈락할까 걱정했던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내 전용 공간도 확보하고 기간제 교사 2,250명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아직 학교 명단도 발표되지 않은 데다 준비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정부가 초등학생들의 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올해 전국 모든 학교에 이 늘봄 학교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자, 뭐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2천여 개 학교에 이제 늘봄 학교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럼 네. 기존의 방과 후 학교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해 먼저 네, 해주세요. 기존에 이제 돌봄이라는 것도 있었고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대기 줄도 길고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자격 요건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원하면 누구나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개방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올해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의 돌봄 교실 또 방과 후 학교 신청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늘봄 학교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네, 여기에 대한 사실 지적이 그 많아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급감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만 해도 5만 명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한 뭐 초등학생 수가 한 500만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260만이고 2030년에는 또 100만이 줄어서 160만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예. 공간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고요. 이제 원래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 1학년 아이들에게 좀 아동 친화적인 뭐 온돌 형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 교실이 이제 1시에 끝나잖아요. 네. 그럼 1시에는 교실 이제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돌봄이나 이제 이제 방과 프로그램을 가야 되니까 네. 교실 형태를 조금 이렇게 온돌 형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편하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식의 좀 이제 레노베이션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시설도 뭐 충분히 확충을 하고 교사분들이 또 네. 이제 그 본인의 교실을 비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교사 연구실도 또 별도로 한다든가 아. 그런 공간 확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간 확보는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네, 네. 주셨습니다만 네. 결론적으로는 교사가 제대로 잘 좋은 양성된 교사가 돼 있어야만 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좀 네, 보관이 있으세요? 그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온 마을, 온 사회가 이제 돌봐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이제 그 방과 프로그램들 보면 네. 꼭 선생님들이 아니고 이제 해외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들이 와서 이제 축구를 가르친다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뭐 대한 축구협회, 뭐 체육협회, 뭐 야구협회 이런 이제 체육 단체들하고도 예. MOU를 체결해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예술 단체들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도 그렇게 기부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회의하시면서 예. 본인도 재능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허. 그래서 사실은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들을 기른다 하는 그 속담이 사실 방과 후 늘봄에 이게 잘 적용되는 거죠. 네. 뭐 일단은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나 뭐 외부 강사들을 네. 수요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환영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오히려 더 업무가 더 가중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네.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이제 한 해 동안 쭉 시범을 했거든요. 한 500개 정도 시범을 하면서 학부모들은 정말 너무 좋아하시고요. 교사분들이 그런 우려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시행을 할 때 교사들의 행정 부담은 적어도 이제 전혀 없게 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예, 네. 물론 교사분들이 원하면 이제 방과 프로그램을 직접 이제 가르치고 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하실 수 있는 건데 예. 행정 부담을 더 드리는 거는 이제 너무 지금 부담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근데 그 부담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소통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교육부가 계속 대화하면서 그거를 이제 해소해 드리는 거지 예.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충분히 저희가 이제 좀 소통 중심, 현장 중심으로 그 교사분들의 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네, 네, 의대 네. 정원 학교 문제에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네. 얼마나 한데 지금 예상은 좀 많이 발표할 거란 예상이 나와요. 근데 네, 어떻게 네. 될지는 장기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늘어나면 네. 그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 배정을 되면 그 학교가 그 늘어난 인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킬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점검해 우리나라 의대의 그 질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예. 의학교육 평가 인정원이 네. 계속 그 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예.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추가적인 그 의대 정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제 수요 조사가 됐고요. 네네.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질 관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의료계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네, 오늘 네. 긴급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고요. 예, 예. 의대 증원 강행시 뭐 의료계 집단 행동 나서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런 반발들 잠재울 보관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아마 복지부가 이제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의료계가 계속 그 요구해왔던 이제 그런 필수 의료의 강화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정책 패키지에 지금 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이틀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과 침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리케인급 폭풍에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집 앞 도로에는 흙탕물이 가득하고 차도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Slid on his car and it shoved him all the way down here.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중남부에 강력한 폭풍우가 덮쳐 이틀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부 유바시티에서는 한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졌고 할리우드 힐스에선 주민들이 쏟아지는 토사물을 피해 대피해야 했습니다. 50만여 가구는 여전히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특히 8개 카운티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Since the storm is so wide, it's really hitting the entire state of California. And so LA에는 하루 사이 104mm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2004년 12월 기록된 1일 강수량 이후 최대치입니다. 미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우가 현지 시간 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최근 애플이 출시한 혼합 현실 고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키 고글 형태의 기기를 끼고 허공에 손짓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웃음을 주고 있는데요. 메타는 이미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고 삼성전자도 제품을 준비하고 있어서 증강현실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고글을 쓴 남성이 장보기 리스트를 띄워놓고 장을 본 뒤 조리법 영상과 타이머를 킨 채로 요리를 합니다. 한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대에서 두 손을 완전히 뗀 채로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경찰차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But right now I'm like in the city. I'm in the middle of Times Square. I've got my virtual keyboard here. I've got Apple TV there. I got YouTube Safari's open here. 애플의 신제품 혼합현실 고글 비전 프로가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이 허공에 손짓하는 모습이 화제입니다. 이 기기는 고글을 쓰면 현실 세계의 3차원 가상 물체와 정보를 겹쳐 보이게 하는 것으로 카메라 12개와 센서 5개가 탑재돼 별도의 리모컨 없이 눈과 손, 음성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중화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비전 프로가 크고 무겁고 배터리 수명이 짧고 좋은 앱도 거의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500만 원에 달하는 가격도 약점입니다. 이미 VR 헤드셋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메타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추가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확장현실 기기를 준비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복을 입은 한 어린이가 세배하는 법을 배우면서 엄마를 슬쩍 쳐다봅니다. 설날을 앞두고 대전에서 열린 예절 체험 행사 모습인데요.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평생학습관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세배하는 법이나 차례상 예절, 그리고 한복 입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복은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예절 교육이나 도심에서 고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용으로 입는 옷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명절이 아닐 때도 사람들이 한복을 자주 입었었죠. 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행사 때 한복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99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봄나물 캐기 행사인데요. 명절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참가자들이 화려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보통 때 한복 입는 사람들은 점점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한복 더 많은 사람들이 입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눈가비는 잦아들었지만 충청 이남으로는 오전까지 눈가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만 대설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내륙으로도 1cm 내외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아침 사이 내륙에는 1km 미만의 안개나 강원 산지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5도, 광주와 대구 7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